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문화, 건축, 예술, 음악, 사상을 통해 바라본 한국 근현대사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저랑 같이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한말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지난 첫 시간 이야기부터 같이 한번 해보면은요. 우리 지난 시간은 제 소개를 하고 문화, 건축, 예술, 음악, 사상을 통해 바라본 한국 근현대사 수업의 과정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 구분, 구한말,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게 되는 1863년부터 대한제국이 망하게 되는 1910년까지를 말하죠. 일제강점기, 이걸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기라고도 하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방 이후 현대,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이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근현대사는 크게 보면 그 세 시기로 나눠지고 수능 20문제 중에 10문제가 이 구간에서 출제가 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한국사 능력시험 50문제 중에서는 근현대사 2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결국 수능에서는 구한말이 예를 들면 만 4문제, 일제강점기가 3문제, 해방 이후 현대가 3문제 정도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교과서를 좀 열심히 읽어와 달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교과서 열심히 좀 읽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한 명씩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어떠세요? 교과서 읽어오셨어요? 근현대사 부분만이라도 편하게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 뭐 큰 호응이 없는데 교과서를 잘 읽어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그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게 되는 1863년부터 1910년 대한제국이 망하게 되는 일제에게 합방하게 되는 일제에게 합방을 당하게 되는 시기까지 정치적인 이야기도 좀 해보았었고요. 그리고 역사에 있어서 시간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이야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5, 16세기를 조선 전기라고 하고 17, 18, 19세기를 조선 후기라고 하는데 각 시기별로 우리가 왕을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문물이 그 시기에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때로는 그 문물이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죠. 예를 들면은 담배, 인삼, 죄송합니다. 담배, 고추, 토마토 이런 것들은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오는데 세종대왕은 15세기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같은 거 나오면 안 되는 거고 또는 19세기 나오게 되는 감자, 우리나라 19세기 청나라를 통해 감자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런 감자가 16세기 대장금에게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해보았고요. 그리고 그 흔히 말하는 한류하고 연결이 되는 여러 영화들에 관한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카카오톡 단체방을 활용하면서 또 어떤 문학적인 거를 예술적인 것, 음악 같은 거를 좀 수업 중간중간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녹화를 통해서 유튜브에 제공되는 데에는 제가 이 컴퓨터 자체를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동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거기에는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건데요. 그러나 오늘 그 수업 중에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려드리는 거를 잘 검토를 하셔서 수업 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요. 유튜브 풍산계 그룹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나 또 우리 문화로 바라본 한국 근현대사 이런 거 치면은 링크 연결이 되니까 구독하기 눌러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한국사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주 내용이 있죠. 구한말의 문화.
운영궁의 봄, 신소설 이런 이야기들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구한말의 건축, 경복궁 중건이나 덕수궁 석조전, 신실병원에 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씩 좀 의견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한말의 사상, 동학이라던가 개화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구한말 시대 정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의 공통된 정신, 이런 걸 우리가 망탈리테라고 얘기합니다. 영어에서는 멘탈, 정신적인 건 멘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하고 조금은 연결될 수 있겠지만, 그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공통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요, 우리 구한말 시대 망탈리테, 개화, 우리 개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잠을 깨어서 조선이 얼른 세계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망탈리티를 가진 사람들 많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거 웬 서양 문물 이상한 게 오느냐, 주작을 지켜야 되고 성리학으로 이 나라를 잡아야 한다라는 보수적인 망탈리티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 사상들이 충돌해 가는 가운데 결국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쪽으로 점차 의견이 모아지게 되죠. 그러나 당시가 식민지를 두는 제국주의 열강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끝내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1863년부터 1910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러한 문화, 건축, 사상, 음악, 합치면 컬처,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상 대단한 비운의 시기이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시기였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그런 걸 통해 우리는 역사가의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봐야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요, 역사가의 시선. 네, 그 역사가의 시선을 가지고 이 시대 문화의 여러 면을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수업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마이크 켜시고 바로바로 물어봐 주셔도 되겠습니다. 일종의 가회잖아요. 제가 대학 교수 신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하고 가회를 하는 그러한 입장이니까 저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그 운영궁의 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요, 이거는 소설인데요. 운영궁은 흥선대원군이 그 고종하고 같이 살던 곳입니다. 원래 궁궐이라고 하는 거는요, 경복궁, 창덕궁 이런 것처럼 왕이 사는 정식 대궐을 궁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왕이 살지는 않지만 그 왕이 어렸을 때, 세자가 아닌 경우 어렸을 때 살던 곳이 있는데요. 세자야 궁궐에서 살죠. 근데 세자가 아닌 경우 어렸을 때 살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자가 아닌 경우에도 왕이 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고종이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철종이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종은 당시 이제 대왕 대비였던 조대비의 낙점에 의해서 왕으로 이른바 선택이 된 건데요. 흥선대원군하고 협의를 했죠. 그래서 그 고종이 어렸을 때 왕이 되기 이전에 살던 집, 이런 집에다가도 궁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운영궁은 고종이 어렸을 때 살던 집, 그리고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살던 집입니다. 근데 그 흥선대원군은 우리 역사상 유일한 경우입니다. 아들이 왕인데 아버지가 살아있는 유일한 경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흥선대원군이 왕이 되었어야 되는 건데 당시 정치적 역학관계가 흥선대원군에게 왕을 주기는 부담되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10살짜리 아들을 왕으로 내세웠고, 대신 흥선대원군은 왕의 아버지로 왕이, 고종이 성인이 될 때, 20살이 될 때까지 10년간, 연도로는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사실상 조선을 통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금선대원군은 굉장히 세도 정치 시기 핍박을 받았어요. 아주 유능해 보이는 왕자 뭐 또는 왕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금선대원군은 미친 척하기도 하고 뭐 술 주정이나 부리는 사람으로 자기를 가장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운영궁의 봄이라는 말은 바로 그 왕을 배출한 그 운영궁의 추운 시절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왔다는 걸 말하는 건데요. 결국은 고종이 왕이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고생이 끝나고 한 세력을 하게 되었다는 그 배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작가는 김동인입니다. 김동인. 이게 발표된 시기는 1933년입니다. 일제시대 중에도 흔히 말하는 민족 말살 정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1933년에 발표가 되었고요. 해방 이후 1948년에 단행본으로 책이 나오기도 하고 1958년 김동인 선생님 전집이 발간이 되면서 그때 또 한번 이렇게 수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글은 또 이 책은 뭐 다양한 형태로 요새는 뭐 청소년들 볼 수 있도록 출판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 소설을 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는 국어 시간이라던가 문학 시간에서 소설의 일부를 다뤄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이에요. 제가 뮤지컬 명성황후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인물 명성황후. 그리고 1996년도 가을에 제가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는 뮤지컬 명성황후의 주인공 역할을 했던 배우 명성황후. 그리고 2016년, 17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뮤지컬 명성황후 공연했을 때 그 역할을 했던 명성황후. 각각의 생각은 다를 겁니다. 각각이 바라보는 그 시대라던가 명성황후에 대한 생각은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도 명성황후에 대한 생각은 각자 다를 거고 경우에 따라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들어서 말이에요. 뭐 한 50살쯤 되었을 때 지금 다 뭐 한 30년 좀 더 지나서 생각하게 되는 명성황후는 또 전혀 다른 사람으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자, 이 운영궁의 봄이라는 소설도 그러합니다. 운영궁의 봄의 주인공은 당연히 흥선대원군이죠. 그런데요, 그 실제 인물 흥선대원군이 생각하는 바하고 그 실제 인물 흥선대원군이라고 해도 1853년 그가 생고생하고 있을 때 생각 다르고 1863년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생각이 다를 거고 1873년 권력에서 물러나게 되었을 때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이 운영궁의 봄, 그 흥선대원군의 생각과 1933년 이 소설을 쓴 김동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생각하는 흥선대원군은 다른 거죠. 당연히 다르죠. 심지어는 이 소설을 2021년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흥선대원군은 또 전혀 다르게 되는 겁니다. 역사라는 건 그런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석이 바뀌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그 운영궁의 봄이라는 소설 자체는 1863년 정권을 잡게 되는 흥선대원군을 다룬 소설인데 그러나 그 소설은 흥선대원군 죽고 일제시대에 들고도 한일합방이 되고 무려 20년 이상이 지난 1933년 식민지 시대 때 지식인 김동인이라는 사람이 바라보는 흥선대원군을 묘사한 소설입니다. 그리고 그 소설을 2021년 읽게 되는 또는 다루게 되는 우리의 생각은 또 다르죠. 우리는 벌써 김동인이 이 소설을 쓴 거 시기부터 90년 가까이가 지나서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뭐 저도
100년이 지나면 아마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뭐 저라는 사람도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뭐 이 땅을 떠나겠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평가, 저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은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운영궁의 봄, 당연히 장편 소설이고 역사 소설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있는 그 사진이 운영궁의 봄이라고 해서 최근에 나온 나온 건데요. 잠시 죄송합니다. 제가 링크를 다시 한번 더 좀 보내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 운영궁의 봄, 이 출간이 된 작품인데, 작가 김동인 선생님의 사진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 김동인 선생님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네. 상당히 미남이죠. 안경을 쓰시고 당대 지식인이었던 김동인 선생님. 지금 봐도 손색이 없는 그런 외모입니다. 지금 이분이 2021년 오늘 예를 들면 서울을 걸어 다니셔도 될 것 같은 그러한 딱 그 미남의 모습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운영궁의 봄, 김동인 선생님 사진도 우리가 지금 보았는데요. 네. 근데 그 옆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김동인의 작품들은 뭐 크게 단편, 장편, 뭐 평론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유명한 작품들이에요. 실은 이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이 내신 또는 수시, 정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작품들을 읽어볼 시간이 마땅치 않으시면은요, 꼭 좀 여러분들이 저는 대학에 가신 다음에도 이 책들을 좀 읽으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식을 좀 넓힐 수 있기를 제가 기대를 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은요, 김동인의 작품들, 감자, 배따라라기, 김현실전, 발가락이 닮았다, 간염소나타, 광화사, 붉은산, 다 주옥 같은 글들입니다. 감자는요, 당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의 현실을 다룬 그런 소설이고요. 배타라기도 굉장히 당대 그 농민들을 주제로 하면서 우리가 읽다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발가락이 닮은 거는 일제강점기 당시에 뭐 술집에서 일을 하는 아내에 관한 건데요. 그 아내가 애를 낳았는데 실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아빠하고는 전혀 닮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 찾아낸 닮은 부분이 발가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그러한 소설.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눈물 나는 이야기죠. 강화사는요, 이게 미칠 광자에다가 화가의 때 화자입니다. 그래서 미친 화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건데, 자신의 예술 세계를 완성하기 위한 화가의 아주 눈물 나는 도전, 노력을 다룬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붉은산은 일제강점기 당시 만주 지역을 다루면서 거기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주했던 사람들, 만주로 이주했던 우리 동포들 또는 우리 한인들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이 운영궁의 봄 또는 수양대군을 주제로 한 대수양, 이런 것들은 역사 소설로서 김동인 선생님이 새로운 경지를 한번 시도했던 작품들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분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를 살았던 분입니다. 해방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분을 추모하는 글들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운영군의 봄 관련된 얘기를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네. 흥선대원군 시기 1863년부터 73년 전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자체는 1933년, 1910년대를 우리가 일제강점기 중에 흔히 무단통치라고 하거든요. 헌병통치, 무단통치. 1920년대는 3.1운동 이후에 문화통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1930년대, 40년대는 민족말살통치라고 하죠. 물론 그 같은 민족말살통치라도 30년대하고 40년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결론은 일제강점기 1930년대 지식인 김둔인이라는 사람이 바라본 흥선대원군 시기에 관한 기억 또는 재구성, 그가 생각하는 흥선대원군에 대한 묘사, 이런 겁니다. 역사적인 인물을 다뤘다는 점에서 역사소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작가의 창작이 대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만을 다룬 역사책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역사책과 역사소설은 차이가 있죠. 역사책은 그래도 사실을 기반으로 해석을 가려고 하는 거라면, 역사소설은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여러 가지 작가의 상상력이 가입이 되어 있는 요소가 섞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역사를 저술하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역사는 역사 소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소설에서는 역사적 생각, 사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은 아닌 작가의 상상력이 결합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문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다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네, 제가 일부 학생들한테 카카오톡이 온 게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우리 김규리 학생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링크를 한번 더 보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10분 전에 이렇게 오시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네.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네. 자, 그래서 운영궁의 봄에 대해 여러분들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흥선대원군 이항이 이제 흥선대원군 이름이죠. 원래 왕의 이름은 한 글자입니다. 정조의 이름은 이산이에요. 이성계는 왕으로 태어난 건 아니었으니까요. 왕의 이름은 한 글자, 세자 이름, 왕자도 한 글자입니다. 순종이 이제 조선 마지막 왕인데, 순종의 이름은 이척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흥선대원군은 왕자로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왕가기는 하지만 왕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이항이 음산한 겨울, 이 사람이 이제 죽은 거는 1896년 경인데요. 네, 우리 김규리 학생이 계속 못 들어오고 있다는데 제가 이게 참 어렵네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보내보죠, 링크를요.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네. 잠시만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김규리 학생이 좀 못 들어와서 제가 뭐 마음이 민망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10분 전에는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단체방에 한번 더 글을 올려볼까요? 네. 네, 그런데 그래서 그 외척인 안동김 씨가 풍양조 씨하고 같이 이제 19세기 60년 정도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세도 정치라고 하죠. 그리고 그 제국주의 양육 강식이라는 국제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자 흥선대원군의 죽음을 예도한다.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은 세국 정치 때문에 조선의 개국이 늦어졌고, 그래서 결국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흥선대원군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이 흥선대원군이 외세 침략을 막아냈고 세도 정치를 종식시키는 개혁가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교과서는 그 두 가지를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흥선대원군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우리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역사교과서는 그거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동인은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그 흥선대원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네. 김유리 학생은 또 인터넷까지 연결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아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녹음하는 걸 나중에 듣도록 제가 안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동인은 1933년 일제에게 나라를 뺏긴 입장에서 흥선대원군이 계속 정권을 잡았으면은 조선이 이렇게는 안 무너졌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흥선대원군을 바라봤을지 몰라요. 근데 이 일제 때 그런 말을 하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통해 민족적인 울분을 좀 표출하려고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파라코는 남봉꾼, 흔히 말하는 이런 문제야, 이런 이야기인데, 흥선대원군은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 뭐 술 먹고 사람 때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세도 가문들이 흥선대원군이 혹시 왕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피하려고 했던 거죠. 왜? 그런 의심을 잘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시대 그래서 여러 왕실의 혈통들이 뭐 천주교인으로 몰려가지고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유도 모르게 그냥 뭐 독약 같은 거를 음식에 타서 그냥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당시 왕 철종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왕가로, 영조 혈통 중에 왕가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고 자기밖에 없는데 저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시켜줄 것 같지는 않다는 걸 아니까 아들 명복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고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는 왕자 교육을 시키는 이중적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 소설에서는 묘사가 됩니다. 자, 흥선대원군은 이 서울에 있는 그 이제 천하장안이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또는 서울까지 포함해서 한량들, 요새 말로 건달, 이런 노는 사람들, 서민의 생활 속으로 가기도 하는가 하면 서원의 부패한 양상을 비판하기도 하고, 네. 매간매직, 세도정치, 돈 주고 벼슬 사는 걸 매간매직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한 것에 대해 욕을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전준 아씨의 밥을 주는 행사를 그려서 그 소설에 보면 굶어 죽는 백성들 모습을 다루기도 합니다. 실제 그 1862년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기 1년 전에 전국적으로 밀란이 일어납니다. 이 밀란은 경상남도 진주에서 시작되었는데 농민들이 밀란을 일으킬 정도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같다면은 뭐 가만히 죽을 사람은 없겠죠. 네, 그러한 기약, 굶주림, 밀란 속에서 마침내 흥선대원군은 조대비한테 연결을 하고 그 조대비를 안심을 시키면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되도록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대원군이 잘했던 점도 많이 있죠. 흥선대원군 여러분들 뭐 수업 때 들어보셨겠지만 세도 가문을 축출하고 탐관오리 숙청하고 서원을 없애고 상당히 개혁적인 정책을 많이 했었죠. 또 열강의 침입에 대해 쇠국으로 맞서면서 강화도에서 프랑스하고 싸우기도 하고 미국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전 세계는 민주주의를 비롯해 새로운 개혁 개방으로 가게 되고 흔히 말하는 최고의 해군 군대들, 대포들로 중무장한 군대가 양성이 되고 철도가 놓여지던 그 시기인데요. 그러한 거를 외면하면서 개혁 개방이 늦추게 되는 그러한 10년이었다라고 비판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역사에 뭐 만약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흥선대원군의 장점, 단점에 대해 우리 교과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근데 그 김동인은 흥성군과 안동임 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원대한 포부를 지닌 흥성군을 묘사하게 되는데요. 흔히 이러한 인물 중심의 역사 소설은 이게 간혹 가다가 그 인물을 지나치게 영웅화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결과 흥선대원군이 지나치게 영웅화가 되면서 조금 객관성을 잃었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죠. 그거는 이 김동인 입장에서는 일제강점기 고통스러운 속에 민족의 영웅을 떠올리게 되는데 뭐 이순신 장군 얘기하자니까 일제강점기에서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의 개혁적 인물이자 근현대의 위인으로 그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운영궁에 보면 읽을 때 나름 재미가 있어요. 나름 재미가. 그러나 김동인 선생님이 오늘 2021년에 만약에 계신다고 하고 이분이 운영궁의 봄이라는 소설을 쓴다면은 이것하고는 다른 많은 자료들이 활용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원군에 관한 역사적인 평가 자료들이 지난 90년, 이 운영궁의 봄이 나온 1933년 이후 9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면서 자료들이 축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시대에 대해 많은 토론을 했고
거기에 대해 객관적인 인식이 어느 정도 잡혀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런 점이 오늘날 운영궁의 봄이라고 하는 소설이 다시 쓰여진다면 이 소설과는 다르게 쓰여졌을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일제강점기가 우리는 지난 지도 1945년 해방이 된 이후 70년 가까이 지났는데요. 75년 지났죠.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75년 지난 입장이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을 묘사하면서 일본에 대해 보다 더 비판적으로 소설을 쓸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소설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김동인 혹은 일제강점기 때 문학 작품들 또는 그 문학 작품을 썼던 문학 작가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나중에 배울 일제강점기 이광수 선생님의 무정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때 얘기하겠지만 그거는 1917년에 나온 책이라서 이광수 선생이 1917년이라고 하는 시기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얼른 서구를 쫓아가야지만 된다. 조선이 개혁을 해야지만 된다. 개화를 더 서둘러야 된다라는 인식 속에서 나왔던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궁의 봄은 1933년이지만 그 시점에서 1863년에 대원군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무정이라고 하는 이광수 선생님의 작품은 1917년이라고 하는 일제강점기 초기의 헌병통치, 무단통치 시기 때 왜 우리가 나라를 뺏겼는가? 우리가 개혁개방을 못하고 서구를 못 쫓아가서 그렇다. 일본은 쫓아가는데 성공했다라는 냉정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발달시키는데 기여해야 된다라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쓴 소설이거든요.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운영궁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에 보면 이제 궁중에서 찍은 운영궁인데요. 고종이 어렸을 때 살던 곳이라 궁궐이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서울시에 기부가 돼서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 창덕궁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 창덕궁 보시면서 운영궁도 좀 보시고요. 그래서 고종은 왕이 되었을 때 창덕궁에서 왕이 되었거든요. 바로 앞에 정선대원이 살던 운영궁이 그가 아들이 왕이 된 다음에 대거 확장이 된 거죠. 지금도 아주 이렇게 사진처럼 잘 조성이 돼 있고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경복궁은 이성계가 정도전하고 같이 만든 궁궐이었지만 임진왜란때 불탔죠. 물론 창덕궁도 임진왜란때 불탔지만 일부는 남아 있었고 임진왜란 이후에 그 일부를 불탄 걸 고쳐가지고 조선 후기 궁궐로 계속 썼습니다. 그러나 경복궁이 중건된 다음 고종은 경복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복궁에 있다가 나중에는 명성황후가 시해당하고 여러가지 마음이 아프니까 대한제국을 선포한 다음은 황제로서 새로운 궁궐에 가서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 고종은 덕수궁에 가서 생활을 합니다. 덕수궁. 그런데 고종은 살아있을 때 일제히 황제 자리를 뺏기고 그의 아들 순종이 이제 황제로 오르게 되는데요. 1907년의 일이죠. 그래서 순종은 아버지가 있는 이 덕수궁으로는 안 가고요. 또 경복궁으로 가는 것도 좀 불편해서 그는 창덕궁을 순종은 궁궐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종을 이해할 때는 창덕궁, 세계문화유산, 경복궁 중건, 그 다음에 대한제국 시기는 덕수궁, 순종은 또 창덕궁, 흥선대원군이 살았던 곳, 고종이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은 운영궁.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배경을 좀 알고 역사를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진 왼쪽에 보면은요, 운영궁 뒤로 서양식 건축물이 하나 서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죠? 2층짜리 건물 보이시죠? 네, 그게 이제 운영궁 양관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올라오는 사진에 있는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서양식 건축물을 지었던 거죠. 덕수궁리에서는 르네상스식 건축물, 덕수궁 석조전이 이제 1900년부터 1910년 사이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개혁을 추진한 흥선대원군 자체는 쇄국 정치를 폈지만,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서양식 건축물 양관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운영궁 양관이 도깨비라고 하는 TVN 드라마에서 활용이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깨비 집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었죠. 지금도 뭐 남아있죠. 매우 아름다운 건축물로 남아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그 쇄국 정책을 폈던 흥선대원군조차 이미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이게 서양의 문물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바뀌게 됩니다. 20대 저 이선호와 30대 이선호, 40대 이선호, 50대 이선호는 다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실은 여러분들이 일기를 이렇게 좀 쭉 쓰면은, 또는 여러분들의 자서전을 또 고등학교 현재 나이에서 지난 생활을 생각하면서 한번 또 써보시고, 그러나 나이 30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일기라던가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궤적을 쓴 글을 읽어본다면 어쩌면 입가에 웃음이 번질지도 모르고요. 그때 내가 이런 기특한 생각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50, 제 나이가 되어서 고등학교 때 썼던 글들을 보면은 또 어쩌면 가슴 뭉클한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는 그 시절이 그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때의 지금의 고등학교 모습은 아니게 되는 거죠. 네, 그 역사는 그런 의미에서 기억의 학문입니다. 기억의 학문, 해석의 학문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한 해석,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문학에서도 활용이 되고, 문학은 역사를 다루는 역사 문학은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가 역사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작가의 상상력이 대거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또는 대하, 사극, 역사를 가지고 다루지만 거기에도 어찌됐건 시나리오 작가의 상상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뭐 모든 걸 다 기록해 놓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명성황후 사극도 있었어요. 일전에 드라마도 있었죠. 대하 역사 드라마 이런 이름으로 명성황후 상영이 된 바도 있었습니다. 네, 요 시기 또는 뭐 대영군 뭐 그런 것들도 또 영화로 또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해석이 가해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러한 걸 바탕으로 도깨비라고 하는 전혀 다른 드라마의 운영궁의 양관이 활용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 이런 것들이 역사가 주는 묘미인데요. 자, 그러면 그 구한말의 건축인데요. 전국인 경복궁이 있었는데, 근데 이 경복궁 말고도 창덕궁이 만들어진 거는 태종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왕자들을 죽이고 나중에 왕이 되는데, 그때까지 아버지 이성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는 열받아서 함흥 고향으로 가 있었죠. 태종 이방원이가 아버지 달랜다고 함흥으로 신하들을 보내면 이성계가 활로 쏴 죽였습니다. 함흥에 가면 다시 못 온다. 사자성어, 함흥차사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원이 이거 뭐 경복궁 가기는 눈치가 보이고 궁궐을 하나 더 만든 게 창덕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임진왜란으로 경복궁, 창덕궁이 여러 가지로 붕괴가 되고 못쓰게 되면서 선조가 잠깐 머무르게 된 곳이 그 자리가 이제 경리궁 자리가 됩니다. 경리궁 자리. 죄송합니다. 덕수궁 자리가 됩니다. 덕수궁. 대한제국 시기 전궁으로 사용이 되죠. 덕수궁. 그리고 당시 광해군이
왕자로 머물렀던 곳을 강해군이 왕이 된 다음에 궁궐로 개축을 하는데 그게 경희궁입니다. 경희궁. 네. 자, 그래서 빨간 글씨 거기 보면은요. 수도 안양에는 북궐 경복궁 북쪽에 있다. 동궐인 창덕궁 창경궁. 창덕궁 세계문화유산인데 창경궁은 시어머니를 자기 대왕 대비하고 자기 성조가 자기 어머니하고 어머니 말고도 대왕 대비가 한 분 더 살아 있었던 거예요. 성종이 15세기 마지막 왕인데 그 두 대비를 모시기 위해 만든 궁궐이 창경궁이거든요. 일제에는 그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활용을 했었죠. 창경원으로. 네. 해방 이후에 서울대공원이 만들어지면서 창경궁으로 다시 복원이 되었고요. 서쪽에 있는 궁궐이 경희궁, 덕수궁. 이게 이제 한양의 5대 궁궐이 되죠. 운영궁은 아까 말했지만 정식 궁궐은 아니고 왕이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다. 또 왕의 아버지가 사는 곳이다. 그래서 궁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궁궐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경복궁은 일제가 1920년대 때 조선 총독부 청사를 거기 세우고 궁궐의 상당 부분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 조선 총독부는 해방 이후 중앙청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청사로 활용이 되었죠. 그러나 나중에 정부가 과천에 청사를 새로 만들면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활용이 되다가 1993년 대통령이 된 김영삼 대통령이 철거를 명령해가지고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이었던 중앙청은 김영삼 대통령 때 철거가 되고요. 그 자리에 경복궁이 다시 복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용산에 서울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을 크게 멋있게 하나 지었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미군이 주둔했던 자리인데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빠지면서 돌려받은 땅에다가 국립중앙박물관을 세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운영궁, 또는 국립중앙박물관 대학 가시면 다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경궁이 있을 때는 창경원으로 동물원으로 쓰인 적도 있었다. 서울대공원도 한번 그런 의미에서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가면 이런 걸 알고 가서 오면은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덕수궁이 대한제국식의 전궁으로 활용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9월 수학능력 시험 모의 문제. 이게 수학능력 시험 모의 문제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교육인적자원부가 출제하는 겁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있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학능력시험도 출제하고 로스쿨 입학시험도 출제합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도 출제를 하고 교원 임용시험 문제도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을 이렇게 내겠다고 해서 모의고사를 이제 제시를 해요. 그러면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보죠. 그 9월달 수학능력시험 모의 문제, 우리 올해 이렇게 수능 낸다 라는 문제라 사실상 수학능력시험 문제하고 출제진도 같고 응시자도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인물이 추진한 정책인데 국왕의 부친이 살아있는 경우는 그래야 흥선대원군밖에 없었고 고종 때였었죠. 이 사람은 흥선대원군, 이름은 이하응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철폐하라. 유생들은 근거지를 잃었다. 왜냐하면 그 서원에서 유생들이 모여서 학문도 연구하기도 하지만 술도 먹기도 하고 사랑방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그 서원이 상당한 돈이 들어갔잖아요. 운영경비. 그 운영경비를 그 지역의 농민들한테 뺏었거든요. 농민들한테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하니까 농민들은 만세를 불렀지만 선비들이나 양반들은 흥선대원군에 대해 등을 돌리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흥선대원군입니다. 일본의 노급이라고 하는 건 신라하고 통일신라 시대 때 마을을 통째로 벼슬하는 사람에게 주는 건데 그 노급을 폐지한 건 통일신라 신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번에 장룡령은 정조가 만든 친위부대입니다. 이거는 18세기 후반 정조 때죠. 3번 경복궁을 만든 건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이었지만 이걸 중건한 거는 흥선대원군 고종때라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의 교정도감은 고려 무신정권 때 최충원이 설치한 기구로 최충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자리가 이어지면서 최 씨가 60년 정도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러한 기구였습니다. 공민왕이 사실상 폐지하게 되죠. 강동육주는 고려 성종 때 서희라고 하는 분이 거란의 1차 침입을 맞이해가지고 단판에 나서서 획득한 땅입니다. 고려는 이 강동육주를 획득하면서 영토가 압록강에 이르게 되는 쾌거를 만들게 되죠. 네, 그리고요. 그래서 수능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수능 문제 중에 진보 정권이라 10문제가 근현대사에서 나온다. 올해도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네. 궁궐에 대한 정리, 경복궁. 정문이 광화문이죠. 광화문. 박정희 대통령이 한글로 광화문이라고 써서 한동안은 간판 이름이 박정희 대통령 글씨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한문 원래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동쪽 문은 건춘문, 서쪽 문은 연추문. 이 경복궁 북쪽 문은 신무문인데 그 신무문 바로 앞에 청와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궁궐 한번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수궁 정문은 대한문, 대한제국식이 정궁이었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1946년 열렸고 르네상스식 건물 석조전이 유명하다. 창덕궁 도남은 이거 15세기 건축물로 거의 뭐 몇 개 안 남은 겁니다. 세계문화유산이죠. 창덕궁하고 창경궁을 그린 동걸도가 17세기에 그려졌는데 네, 그래서 뭐 그 그림 보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화성, 이거는 정조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수원성이라고 했죠. 옛날에는요. 창룡문, 화서문, 팔달문, 장안문. 그 중에 팔달문하고 장안문은 규모가 크고요. 창룡문하고 화서문은 규모가 작습니다. 한양의 사대문은 동대문. 이건 흥인지문, 인을 흥하게 한다. 서쪽문은 을을 숭상한다. 돈이문. 남대문은 숭례문, 예를 숭상한다. 숭례문. 북쪽문은 숙정문. 그래서 인이 예지 더하기 믿을 신자. 인이 예지를 이제 우리가 유교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거기에 믿을 신자를 더하면 오상이라고 합니다. 유교에서요. 그래서 서울 한가운데 시간을 알려주는 종을 치는 문을 우리가 보신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이 예지 신 이런 글자가 들어가도록 조선은 건축물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우리 근현대사 시기 운영궁이라던가 경복궁 중건이라던가 대한제국의 정궁 덕수궁이라던가 석조전이라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은 창덕궁에서 생활을 했다라던가 그래요. 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창덕궁 그 맨 끝에 오면 낙성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낙성제는 이방자 여사라고 해서 조선왕실의 마지막 혈통, 네, 순종의 아들이죠. 영친왕 부인이 이방자 여사입니다. 일본인인데 박정희 대통령 때 1970년대 때 창덕궁에 살게 해달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사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뭐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벌써 강의를 하다 보니까 7시 56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잠시 쉬고 8시 5분 되면은요 문제 풀면서 수업 다시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들 요 파일을 잘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저는 8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카메라하고 마이크는 잠시 꺼놓도록 하겠습니다.